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논리가 전파가 급속도로 일어나면 거기서 버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법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팬데믹 직후에 미국의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미 연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 직후에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늘 이런 실수를 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또 통화량을 조절을 하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버블의 시기마다 생겨나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계속 늘어나고 돈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빌려서 뭐든 사놓으면 부자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본주의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당신이 바보다. 이런 논리는 1929년 대공황 직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글로벌 모니터 안건모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버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아마추어적이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성숙해지고 금융 지식이 확산되고 그러면 금융 버블은 없을 것이다. 그럼 저희가 금융이 민낯해서 버블을 다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품이라는 것이 금융 지식, 뭐 학력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관하다. 인간 자체의 본성이다. 거기서 기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빙 피셔라고 아주 뭐 위대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뭐 대단한 경제학자가 있었죠. 그렇죠. 20세기 초에 미국 뉴욕 증시가 붕괴하기 며칠 전에 주식시장은 이제 고온을 형성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뭐 역사적인 대폭락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어떤 지식이라든가 금융 뭐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거품이 생긴다 하는 것은 좀 다른 잘못된 각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욕망이 투기적으로 흘러가고 버블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융 지식이 얼마나 쌓이고 투자자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뭐 안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느껴봤고 네. 누구나 다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그 욕심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욕심에 의해서 많은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봅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그 미국 연준 의장을 아주 그렇죠. 오랫동안 지냈던 이 양반이 거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또 말을 남겼는데 연준 의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품이라는 것은 당대에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품은 붕괴돼 봐야 이제 그게 거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설사 식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심각하게 침체시키지 않고 그 거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불가지론 내지는 대응 불가론 뭐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거품은 거품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일 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가 굉장히 좀 버블에 대해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분은 버블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버블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논리가 스토리가 전파가 급속도로 일어나면 거기서 버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나레이티브라고 표현을 하던데 가령 그런 것이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굴뚝 기업들을 이제 대체해 나갈 것이다. 그때 연준이 금리를 꽤 많이 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굴뚝 기업들은 다 망할 거고, 왜냐하면 굴뚝 기업들은 외부에서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다 망할 거고, 기술 기업들은 뭐 IPO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다 살아남고, 그리고 기술의 힘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이 때문에 굴뚝 기업들 다 팔고 기술 기업들 산다. 이러면서 그때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결국 그런 식의 누구나 들으면 그럴 것 같다라 싶은 논리가 퍼지면서 버블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가령 뭐 팬데믹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가 금방 끝나겠냐, 이거 몇 년은 간다, 또는 몇십 년 갈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냐, 중앙은행이. 이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는 계속 안 좋을 것이고, 그럼 계속 돈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가령 뭐 저기 현대통화이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계속 풀려나오고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실 들어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고등교육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히 이번에는 뭐 유튜브 뭐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버블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은 이게 터져야지 버블인 것이기 때문에 2020년 팬데믹 이후를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가격이 급등을 나왔던 이유, 그 배경을 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둘러싸고 이렇게 뭐 좀 투기적으로 막 거래가 일어나는 뭐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는 말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일회성으로 이제 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회 전반에, 시장 전반에서 이렇게 어떻게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러티브가 이제 작동을 하고, 그 내러티브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법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결국은 실러 교수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유포리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예, 그래서 그 당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환상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신념, 자신감, 컨피던스 이런 걸 가지고 그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라는 게 훨씬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스토리, 나레이티브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 끝도 있겠죠. 어떤 스토리가 그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인데, 그런 이제 스토리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살 사람이 다 사면 이제 끝나는 거다. 뭐 살 사람이 더 없으면은 거품은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야말로 밀레니엄 직전에 우리도 이제 그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새천년의 꿈을 안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은 꿈을 먹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이제 느껴졌었죠. 그 당시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어딜 가나 밥 먹을 때나 친구들 만날 때 심지어 사무실에서 항상 주식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너무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우리도 막 그 휴대폰이라는 걸 막 손에 쥐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고, 그리고 주식도 그전에는 전화해서 그 증권사에서 전화 안 받으면 주식 주문도 못 냈죠. 근데 이게 HTS 이런 거 가지고 주식 주문을 냈기 때문에 다들 기술을 이야기했고 다들 주식을 이야기했고 그랬죠. 그런 시기가 아마 거품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다, 시점이다. 이렇게 뭐 대략 가늠하면은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펀더멘탈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벌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겠다는 매도 호가라도 올리거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을 올린 거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 가격이라고 한다면 사는 동력이 떨어지면 그 올라갔던 힘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추락하는 일도 발생을 하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펀더멘탈이 띄운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매수세가 띄웠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가 되면 가령 이제 뭐 금융당국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게 계속 금리 올리고 긴축을 계속 강화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 이거는 금융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겠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객장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고점이다. 그 2015년에 중국이 정부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중국 증시에서 어마어마한 거품이 순식간에 발생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기 직전에 SNS에 떠돌았던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그 노점하는 아저씨인데 바나나를 이제 길에서 파는 아저씨인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호가를 보고 있는, 물론 뭐 노점하는 분이 뭐 주식하면 뭐 안 되라는 그거는 없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보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증시에 항상 있는 격언대로 이 장세는 거의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붕괴가 됐었죠. 그 결과로 결국 중국 정부가 이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팬데믹 이유를 보면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푼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계속 중앙은행은 돈을 더 많이 풀어왔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길게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말은 분명한데 왜 중간중간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까요? 금융 버블이 붕괴가 된다는 표현도 쓰고 중앙은행이 강력한 긴축도 해대고 합니다. 근데 길게 보면 돈은 풀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이 한 번씩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통해서 이게 자산 가격도 또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기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의 생산량이라는 것이 좀 약간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뭐 기후라든가 그 날씨 조건이라든가 뭐 많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화폐의 양도 거기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것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재량적으로 이제 공급해 줄 필요성이 뭐 명백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통화 당국이 재량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또 통화량을 조절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화폐 제도 자체가 굉장히 결함투성이고 결국은 얼마나 이제 그 건전하게 화폐 제도를 잘 운영하는가 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뭐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꾸준히 그런 이제 건전한 뭐 정책,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뭐 정치적인 문화, 뭐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중앙은행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돈을 풀거나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게 아니고 돈은 일정한 속도로 풀리게 하자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2020년에 팬데믹 직후에 미국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미 연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집값 떨어지길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제가 볼 때 미 연준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늘 이런 실수를 하고 그게 금융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문제가 많으니 규칙에 따라서 또는 AI한테 맡기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한쪽에 어떤 생산량이 있고 화폐가 이제 발행되는 양이 있는데 이것에 이제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화폐 공급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것과 무관하게 정부가 아주 돈을 찍어서 지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품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것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올라가는데 이것을 고정시킨다면은 결국 이거에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이제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지가 이제 폐지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화폐를 너무 남발하니까 과거처럼 근본이제로 가자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가자든가 이런 논의들이 저는 퇴행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화폐 발행량이 통제된다는 제한적이다. 것이죠. 네.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고 비트코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화폐 발행량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 매력 그 자체가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경제 자체는 굉장히 변동적인데 화폐는 제한된다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뭔가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또 퇴행해서는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이 풀려 나오는 이유가 중앙은행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2년, 3년, 5년 만에 한 번씩 선거를 하고 그 선거할 때마다 모든 후보들은 돈을 더 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가 돈을 푸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그걸 묶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돈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건 분명한 현상이고 그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현명한 사람들이 잘 관리하느냐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화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좀 볼 수 없는 게 인간의 그냥 속성이다. 왜냐하면은 화폐라는 제도는 자본주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주의, 뭐 권위주의 국가에도 다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지 마음대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에서도 항상 거품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 발권 권력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그렇게 화폐를 발행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과 같은 이런 또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 문제를 한 번씩 겪어 나가면은 차츰차츰 더 좋은 길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금융이라는 게 돈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에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아도 이 욕망에 의해서 돈이 버블로 가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버블로 갈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긴축을 통해서 또 버블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대표님께서 비슷한 어떤 제목의 책을 번역하셨던 것 같은데 그 책은 이제 번역한 게 아니라 제가 쓴 책인데 샤워실의 바보라고 이제 그 화폐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 사용한 표현이죠. 어떤 바보가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틀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을 확 이제 틀고 또 너무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을 확 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당황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비유인데 중앙은행을 이제 빗대서 한 말이죠. 돈을 막 풀었다가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막 긴축을 했다가 그래서 경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돈을 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또 이 샤워실 안에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무엇이 딱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우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가 있고 덜 위험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굉장히 높은 빈도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유로존도 그렇고 주 단위로 이제 발표를 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 또 의외로 상당히 중앙은행 정보가 공개되는데, 그것은 아마 워낙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린 좀 정보가 굉장히 불투명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처럼 작으면서 개방된 경제에서 너무 또 우리 그 내부의 정보를 너무 투명하게 하는 것은 또 나름의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더라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정책 정보는 신속하고 다양하게 공개하는 게 더 나은 이제 화폐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융버블을 잘 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꼭지에 사서 바닥에서 팔지 않고, 바닥에 사서 꼭지에서 팔면 얼마나 훌륭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씩 발생하는 금융버블에서 살아남고 나의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투자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안 잃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잃지 않는 거. 버는 게 아니고 잃지 않는다. 그래서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식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일단은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한 번씩 얻어 걸리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 뭐 우량한 주식, 안전한 주식을 갖고, 내지는 기술을 산다든가, 그래서 잃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서 내가 보유를 한다면은 거품이 언젠가라도 뭐 반복되니까 온다면은 또 크게 불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품에 이렇게 편승하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상당히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읽기도 하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시스템에 버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버그는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종의 필요악 같은 것이죠. 자본주의에도 버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시스템이 잘 지켜집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버그가 사람들의 욕심을 더 자극하고, 그래서 더 많은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버그도 자본주의를 더 키워나가는 필요악 같은 것이죠. 하지만 버그가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버그가 너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겁니다. 버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버그가 사람들을 더 많이 자극하고 자본주의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버그가 너무나 많으면 자본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버블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내가 거기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음 편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현대의 연금술, 중앙은행 양적 완화 정책,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다음 편에서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마구 풀어대는 양적 완화, 그리고 또 반대로 유동성을 급격하게 긴축하는 양적 긴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